지금 뭐 계속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어느덧 5년 세션의 마지막입니다. 김춘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이경수 선생님,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의 고봉준 선생님 두 분을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조광석 선생님의 발표는 우리가 김춘수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무의미의 시에 관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해 주는 데 있었다면, 그 이경수 선생님의 오늘 발표 김춘수 씨와 통영의 로컬리티는 지금까지 김춘수에 대한 논의와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김춘수를 좀 더 넓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선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막바로 이경수 선생님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0분 정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 이경수입니다. 네. 앞서 발표하신 이제 조광석 선생님과는 달리 사실 저는 김춘수 시인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온 연구자가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공부하고 논문을 쓸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용감하게 다른 이야기를 겁 없이 좀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바로 좀 발표문이 제가 길어서요. 예, 가급적 시간 안에 맞추도록 읽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춘수 시인의 그 시와 실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김춘수 씨 연구에 좀 뚜렷한 공백의 자리가 발견된다는 사실이었고요. 유독 시인의 생애에 관한 연구나 생애와의 관련 속에서 김춘수 시를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또 김춘수 시에 실제로 등장하는 수많은 고유 명사와 시어들의 의미를 살피는 연구, 통영과 관련해서 김춘수를 살펴보는 연구, 서시적인 연구까지 이런 자리들은 이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했었던 것이고요. 김춘수의 시와 실론에 대한 연구가 이제 다소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사실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좀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인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의 시의 생애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편집된 기억만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고요. 아마도 이런 특징들이 김춘수의 시를 생애와의 관련 속에서 읽는 독법을 가로막아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 스스로 자신의 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온 점도 연구자들에게는 부담이자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김춘수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서 김춘수의 시를 다시 보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 용감하게 이런 논문을 써봤고요. 시인이 스스로 마련한 설계도에서 이탈해서 김춘수의 시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거나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향의 연구를 시작해보는 것이 김춘수 시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춘수 시를 통영의 로컬리티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제 논문에서는 통영의 장소성과 통영에서 만나 교류한 사람들, 그리고 통영의 지역 방언이 나타난 시들을 중심으로 김춘수 시에서 통영의 로컬리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김춘수는 1922년 11월 25일 경남 통영읍 서정 61번지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통영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통영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김춘수가 다시 통영에 내려오게 된 것은 44년 부인 명숙경 여사와 결혼하면서였습니다. 45년 통영에서 그 통영문화협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46년 내는 통영중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48년까지 근무했습니다. 48년에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출간한 이후에 49년에 마산중학교로 전근 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51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네, 김춘수의 생애에서 이제 통영에서 지낸 시간은 사실 통영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년, 그리고 이후 44년부터 49년까지 약 5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산, 부산, 대구 등지에서 이제 지낸 시간까지 합하면 생애에서 약 50년 정도의 시간을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이제 보낸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주로 통영에서 보냈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서 통영이라는 지역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통영은 김춘수에게 단지 고향이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뜻이 맞는 시인,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과 어울려 지역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점 역할을 한 곳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시에는 통영의 지명도 자주 등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통영을 거점으로 해서 만난 예술가들도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춘수 시에서 통영의 지명, 사람, 방언이 등장하는 시들을 좀 목록을 정리를 해봤고요. 장소와 사람과 언어는 통영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장소와 사람과 방언이 등장하는 시들을 중심으로 예, 통영의 로컬리티를 김춘수 시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집 1이라는 기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시를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 시에는 통영의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에 그려진 우물이 있고 또 언덕에 탱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던 곳이 김춘수 시인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통영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한사코 어딘지 달아나고 싶은 반역을 품고 있었음을 이제 이 시를 통해서 김춘수는 슬며시 고백을 하는데요. 아직 뚜렷한 색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선배 시인들을 사숙하며 영향을 받던 초기 시에서 김춘수는 물질적으로도 그랬지만 사랑과 관심 또한 풍족했던 유년 시절에 남몰래 한사코 어딘지 달아나고 싶은 반역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반역의 마음이 그를 시인의 자리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통영의 장소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저는 재구성된 시적 공간으로서의 통영이라는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김춘수 시에서는 통영의 각종 지명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실제하는 통영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으면서도 통영의 상징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다였다는 점에서 통영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김춘수의 시에서 역사적 장소로서의 통영은 지워지고 유년의 고향을 환기하는 정서적이거나 보편적인 장소로서 통영이 재현됩니다. 김춘수의 시에서는 여왕산, 죽도, 욕지도, 명정리, 미래사, 해저터널 등 통영의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는 시들을 여러 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죽도에서라는 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죽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남 통영시 한삼면에 소속돼 있고요. 통영만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한려수도의 섬들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죽도에서 시의 주체가 호명하는 미크로네시아입니다. 태평양 서부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와 죽도의 공통점이라고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라는 점뿐입니다. 죽도에서 태평양의 섬을 상상하며 시의 주체는 시인이 되어 나귀를 타고 너에게로 가는 상상을 합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김춘수의 시적 주체에게 고향을 떠나 너에게로 이르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김춘수는 고향 통영을 자주 소환하곤 했지만 정작 고향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이나 다른 대상에 이르는 상상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낫달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이제 개작이 이루어진 시입니다. 처음에 충무시로 발표했다가 이 시를 이제 개작해서 남천에 실은 그런 시고요. 불과 1년 전에 출간된 시집에서는 충무시로 실렸는데 1년 후에 낸 시집 남천에서는 행가리를 새롭게 하고 내용도 수정하고 5행 정도의 내용을 새로 써서 제목도 낫달로 수정해서 실었습니다. 여왕산은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산으로 통영 시가지를 감싸는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 소설인 꽃과 여우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호주 선교사가 운영했던 그 유치원이 바로 여왕산 산발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호주 선교사의 집과 여왕산은 통영이 등장하는 김춘수 시에서도 가장 높은 출연 빈도를 보입니다. 충무시에 나오는 동호동 61번지는 김춘수 시인이 태어난 주소지인데요. 개작전의 시가 통영의 장소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냈다면 개작을 한 낫달에서는 여왕산과 충무시 동호동을 남겨놓기는 했지만 61번지라는 정확한 주소를 지우고 제목도 충무시에서 낫달로 바꿈으로써 구체적인 장소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여왕산과 낫달의 관계성과 낫달의 상징성을 조금 더 부각하는 방식으로 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는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하는 시인데 부제가 김종삼 씨에게라고 달려있는 시입니다. 통영의 장소성을 직접 드러내는 지명으로 욕지도와 거제둔덕이 이제 등장하는 시고요. 거제도는 몇 차례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겪은 지역인데 김춘수가 유년 시절을 보낼 당시에는 거제도도 통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시는 이제 김종삼의 파편이라는 사실 시에 대한 화답시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 또 이제 알라스카가 등장을 하는데 알라스카를 욕지도와 거제도와 함께 호명함으로써 그리고 욕지도와 거제둔덕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넙치를 머나먼 알라스카로 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통영의 장소성은 협소한 지역성에 갇히지 않고 태평양과 알라스카로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김춘수 시에서 통영이 자주 호명되는 장소로 하나의 원형을 이루면서도 그것이 지역성에 갇히지 않는 이유는 그가 통영을 그려내는 방식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국적인 지명을 불러내 나란히 놓음으로써 세계성을 끌어들이고 있는 데에도 있습니다. 알라스카와 함께 호명될 때 통영의 장소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욕지도, 거제둔덕은 지시적인 의미를 넘어 세계의 일부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데도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를 불어넣는 기법은 김춘수가 통영의 장소성을 활용하는 독특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용단전 제1부의 이제 일부분의 시인데요. 김춘수가 그리는 통영의 풍경에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앞서 손녀 따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호주 선교사네 집입니다. 어릴 적 경험한 호주 선교사네 집의 이국적인 이미지는 김춘수에게 깊이 각인되어 유년의 기억 속 한 장면으로 붙박입니다. 통영은 김춘수에게 비린내와 습기를 몰고 오는 바닷바람과 바다의 이미지와 함께 이질적인 이국적 풍경을 종종 동반하며 기억되었는데 여기에는 유년 시절 각인된 호주 선교사의 벽돌집의 이미지가 바다와 함께 하나의 원형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영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후각적 이미지로 종종 환기되곤 하는데요. 호주 선교산의 뾰족집과 탱자나무 울타리, 죽도와의 노란 빛깔, 그리고 바닷가 모래밭을 기어가는 모갓빛을 띤 개 한 마리가 통영의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한다면 항구에서 들려오던 백고 동소리, 물새의 울음소리는 통영의 청각적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습기와 비린내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통영의 촉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그의 시에 눈물과 울음이라는 감각을 동반하게 합니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으로 한계되는 통영이 김춘수 시의 원형을 이룬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또한 바다에서 고백한 바 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통영이 단지 토속적인 고향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바다의 면에 있고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곳이자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부하는 백고동 소리는 바다를 향해서도 퍼져나가고 이 바다는 종종 태평양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통영은 폐쇄적인 바닷가 마을이 아니라 유년의 원형을 형성하면서도 개방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양가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통영의 로컬리티가 사실상 김춘수 시의 시인의 시적 원천이자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감각을 동시에 지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통영의 토속 음식이기도 한 시락국이라든가 뭐 방풍나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들을 좀 분석을 해 봤고요. 좀 지나가서 추억이라는 시 85쪽에 있는 시인데요. 그 시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을 떠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시작된 서울살이에 김춘수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학교를 종종 빠지기도 했고 빠지고 이제 주로 갔던 곳이 도서관이나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도 이제 그런 체험과 관련된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에 이제 누가 난 지금 빵을 먹고 있어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시의 문맥에서는 사실 시의 주체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영화 속 대사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김춘수가 겪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시에 그려진 장면들은 한 시기의 경험을 그린 장면이라기보다는 김춘수 생애의 여러 시기의 경험이 편집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억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만 해도 산문시의 형태 대신에 24행으로 이루어진 시였는데 후에 실리면서 역시 개작이 산문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개작이 되면서 앞서 그때다 누가 난 지금 빵을 먹고 있어라고 한다. 영화가 시작되었나 보다라는 이제 이 부분이
작은 따옴표로 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다소 모호하게 처리가 되고요. 김춘수의 시에 이제 시와 자전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어온 독자들은 오히려 이 구절을 세다가야 유치장에서의 풍경과 이제 자연스럽게 겹쳐서 그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춘수의 개작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그가 통영의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방식은 통영이라는 선명한 장소성을 모호하게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특성이 개작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87쪽 그 4번 윗부분 단락만 보겠습니다. 김춘수 씨의 한 축에 이국적 장소를 향한 선망이 존재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작동하는 축이 통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달아나고 이탈하게 하는 원심력으로 이국적 장소가 작동한다면 통영은 그가 회귀하고 회감하는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지향이 분리되어 나타난다기보다는 통영의 로컬리티를 통해 두 가지 지향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적 공간으로 통영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통영의 예술가들을 살펴보면서 상상된 통영의 심상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김춘수의 시에서는 유치환, 윤희상, 이중섭, 강신석, 하기락 등의 이제 통영에서 교류했었던 인물들이 굉장히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마 유치환이 등장하는 시는 청마의 헬멧이라는 시 윗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아랫부분인데요. 헬멧 하나가 시의 주체를 따라 나오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현실이 아닌 환상의 장면을 끼워 넣은 것이지만 그 헬멧 하나를 사하라 사막을 굴러가게 만든 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봤습니다. 통영의 장소성을 호명하는 시에서 이국적인 장면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통영을 시적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했던 것처럼 김춘수는 통영에서 실제로 교류하고 영향을 받았던 청마와 관련된 실제 체험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시에서도 이렇듯 체험에서 벗어난 허구의 장면, 환상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을 끼워 넣음으로써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고 통영에서의 인적 교류에 세계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희상과 관련된 시로는 93쪽에 인용된 귀라는 시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시에서 1182년 서백님 윤희상의 집이 등장합니다. 서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의 집에 82년에 김춘수가 갔을 리는 없으니 상상 속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필 1182년일까? 를 생각을 해봤고 이때 이제 대한민국 음악제를 통해서 윤희상 작품 연주회가 2차례 열렸고 북한에서도 공연이 있으면서 이제 해금 기회를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 속에 귀가 있다, 귀 속에서 물새가 운다 같은 문장이 등장하고 이 시의 제목이 귀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김춘수는 82년에 음악을 통해 윤희상을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앵초꽃 피는 4월 초순경 그의 음악을 귀로 들으면서 서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의 집을 떠올린 것이겠습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통영이지만 윤희상은 서베를린에, 김춘수는 서울에 있었던 82년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는 강신석 화백과 이중섭이 등장하는 시들, 또 하기락이 등장하는 시는 김춘수가 이제 사실 시에 뭐 서구의 아나키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또 한국의 어떤 아나키스트의 계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98쪽 아랫단 부분만 좀 정리하는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치환, 윤희상, 강신석, 이중섭, 하기락 등 통영을 거점으로 김춘수가 교류해온 문화예술가들을 통해 구축되는 통영의 로컬리티를 살펴봤고요. 통영을 거점으로 교류한 문화예술인들이었지만 김춘수는 통영이라는 로컬의 이들을 가두지 않고 국경을 넘어 세계체제 내에서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이라는 문화정신 세계에 대한 탐구는 그 지역이 지니는 특수성에도 주목하게 하지만 어떻게 보편성을 획득하며 세계와 관계 맺는지를 살펴보는데 김춘수 씨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춘수의 시에 인명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통영이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영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교류한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통영의 로컬리티는
통영의 지역성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 사실 이제 제가 언급을 하지는 못했지만 김춘수의 시에는 신라로부터 이어지는 경상 지역의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추후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산의 악성 백결 선생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지향을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영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풍토 감각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로컬리티 연구가 인간과 삼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통영이라는 지역에서 쓰인 언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내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편수는 아닙니다. 9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이 통영의 방언이 등장하는 김춘수의 시들을 통해서 김춘수가 이제 진작에 어떤 언어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획득하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귀도 없이라는 시를 보면 남도 사투리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초란이라고 먼저 말한 후에 남도 사투리로는 초랭이, 방종초랭이라고 한다는 설명형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뒤에 연달아서 유카리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장소성, 뭐 사람이 등장하는 시, 그 방언이 등장하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된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시이지만 토속적인 장면과 이국적인 장면을 나란히 놓는 김춘수 씨의 기법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춘수 시에서 이제 방언 사용의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통영 지역의 방언이 날것으로 쓰인 시와 또 각종 외래어와 위국적 풍강의 그 묘사가 공존함으로써 특정한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김춘수 씨가 구축한 개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의 시 안에서도 통영의 장소성과 이국적 장소가 공존하고 통영의 방언과 표준어가 나란히 쓰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시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통영이 방언이 등장하는 시들 중에 이제 외할머니가 이렇게 통영을 뭐 좀 남들과 다르게 통영 사람들하고도 조금 다르게 유별나게 퇴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이제 시에도 등장을 하지만 김춘수의 다른 산문들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102쪽 일부분만 좀 읽고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을 통해 통영 방언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통영이 떠오르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오히려 대상을 지우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눈썹 밑에 눈이 없고 눈썹 밑에 코가 없고 입은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앉아 있다. 얼굴이 하나 지워지고 있는 장면은 외할머니의 말투가 떠오르고 고향의 풍경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과 대비됩니다. 의뢰 고향의 방언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끌고 올 텐데 그 속에서 시의 주체가 마주하는 것은 얼굴이 지워지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외할머니의 태영은 통영이 아니랄까봐 에서 느껴지는 시적 주체의 불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정확히 발음되는 통영은 정작 통영 사람들에게는 통영 같지가 않고 토영이나 퇴영만이 통영 같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거부의 풍토 감각에서는 한편으로는 외할머니의 퇴영은 통영이 아니랄까봐 같은 소외된 이들의 불안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감각을 시의 주체는 얼굴이 지워지는 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봤고요. 통영의 방언은 한편으로는 확고한 풍토 감각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시의 주체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불안을 안겨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통영 방언을 떠올리면서 김춘수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고요. 외할머니의 말과 물새 울음소리와 욕지도 앞바다만은 바다를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시의 주체는 한편으로는 그 그리움의 대상을 지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일찍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유를 박탈당한 억압과 공포의 경험이 세상에 대한 허물을 가르친 것과 동시에 언어라는 허상에 대해서도 깨닫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영을 통영이라 부르든 퇴영이라 부르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동일한 대상도 그렇게 다르게 불릴 수 있다는 것을 고향을 떠나서 비로소 시의 주체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뒤에 이제 다른 시들
방언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시들 분석 부분은 읽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107쪽의 그 결론 위에 단락만 읽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쓴 시에서도 김춘수는 통영 방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냅니다. 앞서 방언이 드러난 시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치 통영의 말을 잊지 않게 기록해두기라도 하듯 맹오리, 부치, 고치, 토영, 폴포, 캐, 우렁싱이 뭐 이런 등등 을 하나하나 표준어와 나란히 놓으며 통영의 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풍토 감각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느꼈던 김춘수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는 통영 방언을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풍토 감각을 인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굉장히 기존의 김춘수에 관한 연구로는 보기 어려운 새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김춘수의 로컬리티를 얘기하면서도 그 로컬리티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는 아주 꼼꼼한 그 논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바로 고봉준 선생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경희대학교 고봉준입니다. 이경수 선생님의 논문을 처음 받아서 읽으면서 토론을 괜히 맡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웬만한 이 석사 논문 정도의 분량이었고, 예, 아무튼 그 읽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앞에 썼는데요. 사실 뭐 논문이나 비평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무대 위에서 조명을 비추는 것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밝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어둠에 묻히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경 선생님도 처음에 발표 시작하시면서 기존 연구들의 어떤 경향성을 보면 편향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우리가 김춘수 하면 떠올렸던 많은 연구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되게 우리에게는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서 사실은 통영의 로컬리티라고 하는 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낯설고 되게 엉뚱해 보이기도 한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112페이지의 부분만 읽겠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것은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이거는 통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마산에서 지역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마산문학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앞세우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춘수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사람들에게는 김춘수 하면 떠오르는 게 통영보다는 마산인데, 이 글에서는 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통영을 다루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춘수의 통영시대와 김춘수의 마산시대의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돼야 통영의 로컬리티가 이렇게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가 담으면 박사 논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건 향후에는 통영 시대의 작품과 마산 시대의 작품이 무엇이 갖고 다르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컬리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뭐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그런데라고 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로컬리티가 갖는 실천적인 의미, 즉 로컬리티에 주목할 때 우리가 김춘수의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기존의 해석에 맞설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분량이 워낙 많고 작품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무리 같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김춘수의 시 곳곳에 통영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느낌이 오는데,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발표 후반부에 하셨던 얘기지만 통영에서 김춘수가 교류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로컬리티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김춘수가 통영이라고 하는 것을 거점으로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과도 교류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데, 이건 사실 로컬리티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대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언 얘기인데요. 사실 뭐 서양의 언어와 다르게 우리는 한국 문학의 그 문학 연구는 방언, 특히 시에서는 방언들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았는데, 이 방언에 관한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토속적이다, 정감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로만 머무르면 사실 그것은 중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서울 중심주의나 중앙 중심주의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추론컨대 김춘수 시인이 계속 이 방언을 환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썼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나라 문학 장이건 아니면은 본인의 문학 세계 안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어떠한 효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되지 않고 그냥 토속적이거나 아무튼 뭐 그런 걸로만 흘러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지만 그것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고 선생님이 시간과 싸우는 사회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핵심 중심으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경수 선생님, 뭐 계속 좀 답을 주시죠. 네.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발표를 맡고 엄청 후회했던 사람이기도 해서요. 네, 먼저 긴 글을 보내드려서 사실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제가 고민하고 있던 자리를 짚어주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 주신 질문과 조언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서 논문을 잘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마산을 비롯해서 사실 경남 지역의 로컬리티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사람이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학위 논문의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됐든 이제 마산 시대를 비롯해서 이 경남 지역의 로컬리티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는 후속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이 논문에서 제가 이제 잘 담고 싶었던 부분이긴 했는데 충분히 서술되지는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통영은 김춘수에게 고향이자 시적 원천이면서 동시에 반역의 마음을 싹트게 한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제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김춘수는 통영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제 로컬리티 연구가 서울 또는 이제 중앙이라는 어떤 중심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문학 연구에 적용할 때는 방법론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컬리즘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김춘수의 시가 이제 통영의 구체적인 장소와 음식과 사람과 언어를 호명하면서도 그것을 이국적인 장소와 나란히 놓거나 또 표준어와 나란히 놓거나 표준어의 의미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중심과 주변의 완강한 이분법에 저항하고 경계를 흐리고 통영을 지역성에 가두지 않고 뭔가 새로운 시적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글로컬리즘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맹목적인 지역 중심지에 빠지지 않으면서 통영이라는 지역 자체의 세계성을 불어넣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조금 더 생각의 정리와 사실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는 해서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의식으로 사실 통영에 주목을 해봤던 것인데 조금 더 잘 담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 언어도 사실 로컬리티 연구에서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김춘수의 언어에 대한 이제 생각이 일상어 시어의 이양 체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김춘수의 시에서 이렇게 방언이 등장하는 시는 9편밖에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소수의 시라고 또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시들에서 뭔가 그래도 그 표준어와 어떤 방언에 대한 통영의 방언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그 경험에서 온 깨달음 이런 게 김춘수의 언어 감각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표준어와 통영말 사이의 관계를 처음부터 김춘수는 위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정체성에 대한 불안의 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허수경의 방언시 작업
지니는 의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김춘수 시에는 허수경만큼 방언이 두드러지게 쓰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준어와 통영의 방언을 나란히 놓는 그 형식을 통해서 표준어 방언 간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사용자에게 특히 방언 사용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외할머니의 독특한 방언의 사용, 이게 이제 개별 언어, 허수경식으로 말하면 내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인식이 김춘수 시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저로서는 사실 좀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했고요. 네. 실학국에 대한 선생님의 지적은 저도 이제 이후에 그 들어보니 이게 이제 경남 해안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봉준 선생님처럼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 논문이나 비평 행위는 조명을 비추는 행위하고 유사하다는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 이런 자리도 바로 그런 조명을 비추는 행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명이 특정 부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는 그걸 통해서 좀 더 논의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게 만든다는 데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2년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의 오전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 갖도록 하고요. 2시 30분부터 오후 세션, 오늘 상당히 논쟁적이 될 손창섭, 손우희, 정한숙, 이 후속 논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오후 세션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